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가장 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측한 데이터가 이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 문제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창립이 된 기후 인문학 연구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것을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24개 지도가 빨간 적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한 개 지역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결국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 지금 지도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2021년 1월 20일로 기준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이 나라가 늘어서 142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이 지도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좋은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을,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색깔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철회가 된 상태이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색상이 여기 보게 되면은 수리남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수리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가봉이라든지, 또 이쪽에 보면 부탄이라는 나라는 탄소 중립을 이미 도달을 한 상태예요. 이게 이런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로 돼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대기질, 우리 나라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기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대기 측정망이라고 하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물질을 일정하게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쭉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많이 이미 언론에 노출돼서 뭐 대기 환경 기준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황산가스를 비롯해서 벤젠까지 이런 항목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78년도에 이제 아황산가스라는 SO2가 이제 설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게 항목이 늘어나면서 기준은 좀 낮아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강화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PM2.5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더 낮아지는 강화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질을 진단할 때 우리가 이제 뭐 PM10이다, PM2.5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TSP라 그래서 공기 중에 부유하는 총 부유 입자상 물질을 TSP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입자의 크기는 10마이크로 이하, 좀 작은 입자의 크기 어느 정도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마이크로 이하 PM10이라고 해서 PM10 이하가 이제 인체의 호흡기 내로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체내에서 어떤 체내 방어 기전에 의해서 이게 제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자가 이제 작게 되면 저렇게 이제 우리 폐에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혈관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전신에 어떤 순환기계까지 문제를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가에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측정망이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시대기 측정망이라 그래서 현재 531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1개의 측정망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보려고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세먼지 화학 조성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 연구소라고 해서 현재 지금 여기 10개가 있는데, 우리 전북권에 대해서는 여기 익산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도시대기 측정망의 위치, 전라북도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국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또 시민분들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크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 측정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보게 되면은 지금 저기 전주는 녹색이고 이렇게 해서 쭉 그 제가 지역별로 표시를 했는데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우리 익산시를 갖다가 이제 중심적으로 놓고 비교하는 형태로 의미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년간의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그 수치로 되어 있는 걸 그래픽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에 것은 PM10이고 PM10은 이제 오래전에 이 기준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지만 PM2.5는 2015년부터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2015년부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대기질은 공기질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또는 전국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도가 다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전라북도는 그 PM 위에 있는 게 PM10이고 아래에 있는 게 PM2.5거든요. 그래서 그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로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그 결과치를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한 건데 아까 그 2005년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전국과 익산과 전라북도에 대한 왼쪽에 있는 게 PM1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PM2.5라고 해서 우리가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자성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경우에 한 19 정도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1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낮아지긴 했죠. 여기 보면은 근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상 물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2020년도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2020년도 좀 많이 더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오존이라고 하는 물질이 2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데 오존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익산 전북 지역이 전국보다는 높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내에서 그러면 익산은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계절 변화 월 단위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세 지역의 공기질은 동일하게 거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랬을 때 PM10하고 PM2.5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어떤 그 진폭은 심하지만 좀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그 전국적으로 특히 익산이 미세먼지가 이슈화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을 비교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내에서도 익산은 다른 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이게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2024년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죠. 그래서 익산, 전주, 군산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계절적인 변화가 좀 심하고, 그래서 동계 또 특히 이제 황사가 오는 봄철에 농도가 높아지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하게 어제도 비도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지만 그렇다 한다고 해도 역시 익산은 다른 두 개 도시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가스상 물질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 개 지역을 비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오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이제 대기오염 물질로는 오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가스상 물질에 대한 시각적인 좀 히트맵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게 가시성을 부여를 한 건데, 오존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오염 물질의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4년도의 월 평균 농도인데, 특히 이제 오존의 농도는 뭐 6월, 5월, 6월 이렇게 그때 가장 높은 그런 형태로 다른 그 가스상 물질하고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생성 메커니즘이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은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지만, 이 오존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서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화학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외선이 강한 시점에 이렇게 높은 농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실측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공기질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인데 캡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 지역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개선되는 느낌이 좀 들죠. 보면 우리 익산도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2020년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전주시도 그렇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군산에 이제 산단, 국가산단 이런 산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유기화 합물이라고 하는 VOC라고 하는 VOC 배출량이 이렇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산시 가장 큰 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익산시 관점에서는 이제 익산을 중심으로 놓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게 여기 PM 2.5라고 하는 이 초미세먼지라고 저희가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가 보면은 여기 2016년부터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19년도, 2020년도 이후로 좀 큰 폭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입자상 물질, 그 아까처럼 PM 2.5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공기 중에 기체상 물질하고 입자상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TSP 그다음에 뭐 총 부유먼지 10마이크로 이하 입자상 물질, 그다음에 2.5 마이크로 이하 입자상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 관점에서는 PM 2.5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감소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디에서 배출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2022년 그냥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주로 이제 비산먼지, 주변에 이제 비산먼지에서 상당 부분에 이제 발생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게 바이오매스 버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소각한다는 거, 태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가스상 물질에 대한 건데, 가스상 물질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초미세먼지 PM 2.5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성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2차 입자라고 해서 2차 입자 생성에 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암모니아예요. 근데 이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농업이라고 하는, 제가 농업이라는 그 패턴에서 이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이게 암모니아 생성량이 또 많은 것도 어떤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워서 넘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기 환경 기준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배출량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PM 2.5가 우리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뭐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대기질은 어느 수준인가, 좀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대기환경연구소가 10군데가 있는데요.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백령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망간이라든지 뭐 나비, PB라는 게 나비거든요. 또 아연, 뭐 그다음에 니켈 이런 것들은 주로 인위적인 소스, 석탄 태우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중금속 성분들인데, 보면은 지금 전북권은 제가 가시성 때문에 빨간색을 했고, 이게 백령도는 바다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의미 부여를 했었는데요.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깜짝 놀란 게 백령도 정도는 되게 공기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중국이라든지 좀 북한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 해당 지역에서 오염 활동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받은 대기질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바꿔갖고 이번에는 제주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제주도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 전북권에 대해서, 전북권이 결국 익산이에요. 전북권에 대한 대기환경연구소의 지점이 지금 모현동에서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 제주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K 플러스라고 하는 칼륨이라고 이제 있고 포타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포타슘의 농도가 이게 좀 그 이걸 가지고 좀 의미 부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월별 농도를 근래에 월별 농도를 그리니까 이 그 제주권 바다잖아요.
바다, 이 제주권이 바다에서 측정한 것보다 익산에서 측정한 거 보니까 가을철에 이 포타슘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 포타슘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생물을 갖다가 이 농업 잔재물 같은 걸 태우게 되면 거기서 이게 지표라고 하는 인디게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되게 되면 굉장히 농도가 증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근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마 굉장히 태우실 때도 편하게 태우세요. 전혀 뭐 내가 무슨 뭐 이게 사회적인 해악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태우고 있는데 저런 지금 생물성 연소의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되는 게 칼륨 이온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포타슘이라고 하는 저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이제 저게 유기물이잖아요. 농업 잔재물. 이렇게 해서 유기물을 태웠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카본이라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결국 유기물을 태우게 되면 이 카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엘리멘탈 카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까맣잖아요. 그래서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탄소랑 수소랑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완전 연소시키게 되면 CO2하고 뭐 H2라든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수증기로 다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중간히 이제 태워지게 되면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라고 해서 오가닉 카본이라는 유기성 탄소라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카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유기물, 우리 몸도 유기체잖아요. 우리 주변에 모든 거가 다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유기물을 태움으로써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아까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생물성 연소가 상당히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근래에 이제 제가 논문들을 좀 찾아본 거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고창하고 왼쪽에 있는 거 서울 지역이에요. 이제 아까 카본도 이게 완전히 다 태우게 되면은 이제 그 원소성 카본이라고 하는 엘리멘탈 카본이라고 하는 것도 생성이 되고 일부 또 완전히 덜 타서 수소가 붙어 있는 오가닉 카본도 생성이 되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피가 1에서 4 정도 돼요. 이렇게 1에서 4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안하고 고창에서 이제 최근에 이게 그 연구하신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를 하셔서 이게 보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가을철에 여기 보게 되면 도시 지역보다 굉장히 좀 높잖아요. 굉장히 값들이 높게 나오면서 특히 가을철에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가 굉장히 생물성 연소 즉 태움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여기 이제 대기환경연구소의 측정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오가닉 그 메르라 그래서 유기 물질하고 이제 엘리멘탈 카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5시 2시로 계산을 해보니까 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익산도 생물성 연소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문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유에서는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엘리멘탈 카본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농업 잔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오가닉 카본이라 하는 게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지역의 대기질의 특성을 갖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전마을 이야기도 이제 또 다른 교수님,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 결국 우리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장이 사라졌는데 이 사업장에서 결국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건데 일종의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을 갖다가 이제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갖다 이렇게 약간의 큰 알갱이를 만들 때 이걸 직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연초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찍어놓은 건데 이게 유기물인데 이걸 건조하는 과정에 불완전 연소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이제 분말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제품 생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일정한 사이즈로 되기 위해서는 저 로타리 킬른이라는 게 막 돌아가면서 이게 덩어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그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건조가 필요하고 건조했을 때는 간접적인 열을 가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직화를 한 거예요. 그냥 불꽃으로 이렇게 쏴버리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불에 고슬라진다고 할까요? 이게 머리가 이제 돼버린 것처럼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 오가닉 카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탄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 의미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집단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초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니코틴에 의한 특이성 물질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직화하는 그런 과정상에서의 어떤 문제점이고, 주요 이제 원인 물질이 뭐냐 그러면 그 유기성 오가닉 카본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파예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 이게 분해가 되면, 이게 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CO2나 수증기로 이렇게 다 분해가 됐겠지만,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다, 굉장히 많이 불완전 연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PAH라는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발생원이 특별한 사업장이 많은 데서 발생한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 소스를 보게 되면 내추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무조건 태우면 나온다는 거거든요. 유기물을 무조건 태우면 이 파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하고도 연계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벤조에이피렌이라고 하는 물질은 1급 발암 물질로도 알려져 있어서, 특히 이제 장전마을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의미하게 의미부여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앞에 이제 아까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음, 사람이 지금 우리 지금 기존에 매장했던 걸 지금 화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장하는 것도 이게 이제 CO2를 늘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저도 좀 휴먼 컴포스팅이라고 그래서 조금 말이 이제 퇴비한다니까, 우리 인간을 퇴비한다니까 뭔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근래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장에 이제 생명의 문제라든지 뭐 재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CO2 배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도 평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안정이 돼 있을 때 이야기인데, 요즘 국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지구 복사 강제력을 가지고 이제 열수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매년 유지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정한 지구 복사하고 태양 복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위쪽에 빨갛게 하는 거, 아래쪽에는 지구를 차갑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 복사 강제력을 계산해 보니까 위에 있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게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 CO2가 거의 70%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부가적인 온실가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블랙카본이라는 게,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CO2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CO2 뭐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태운다는 과정 자체에서는 아까처럼 카본이 나오게 되고요. 이 블랙 카본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까맸잖아요. 이게 열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CO2보다는 수십에서 수천 배까지의 강한 온실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CO2가 변하면 기후가 변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왼쪽에 이게 교재에도 이게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빙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이 내리고 이게 다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 치추해가지고 결국은 CO2 농도를 측정해서 이처럼 그림을 만들게 됐는데, 이게 thousands of years니까 이게 10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400만 년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0이 현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도 기후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때 기후 변화에서 온도 변화는 뭐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러면 CO2인 거예요. 그러니까 CO2가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기후 변화에 굉장히 중대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CO2 농도가 증가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와이의 저 마우나로라는 대표적 사이트가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되게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계절 변화에 따라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CO2의 이제 배출량이 다르다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420 ppm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을 사용하기 전에는 한 280 ppm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는 소극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 되게 유명한 그리고 아주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데 적을 두고 교수님이신데, 저기 이름은 이렇게 좀 지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뭐라 그래 과장된 위기고 심지어는 뭐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식의 차이를 겪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했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인식했거든요. 근데 팩트는 사실 하나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은 진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복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그 공통적인 주제는 아마 여기에 모여진 것 같아요. 이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탄소가 지구상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을 땅속에 있는 탄소를 꺼내서 엄청나게 태우게 됨으로써 이 순환고리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순환의 문제, 탄소 순환의 문제가 결국 CO2 문제로 이어진 거고 다른 교수님들도 이게 인문학에서 이런 그림을 막 쓰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만 이거 맨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많이 이걸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티핑 타임이라고 해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도 생명이 유지되는 게 시스템이 이게 유지되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항상 유지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 시간이 부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CO2가 물에 녹아 있어요. 물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에 대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화학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분압의 농도가 높게 되면 많이 녹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수가 헨리 상수가 있는데 이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가스의 용해도는 낮아져요. 우리가 피자 시켜서 먹고 콜라 먹고 나서 그냥 콜라를 그 테이블 위에 놓으면 CO2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냉장고 놓으면 콜라만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물속에 CO2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소설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티핑 포인트 이전에 우리가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대안은 탄소 중립이에요. 넷제로라 그래서 탄소 중립인데 결국 우리가 CO2 배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출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2050년에 이르면 지금 합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50년까지 가면은 배출량을 줄여서 최대한 배출량을 줄이자. 그렇지만 배출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이 흡수원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나무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흡수원을 늘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익산의 모습을 또 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까 미국은 어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 우리 익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 소스는 잘 표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배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걸 상쇄시키려고 하면 흡수원이 필요한데 흡수원이 가장 중요한 게 녹지 공간이잖아요. 녹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나마 있는 녹지 공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많이 비난했는데 그 모습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으로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 대기오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딱 10년 지나니까 환경과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공중보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건강의 정의, 다 건강하시죠? 건강이라는 게 맨날 쓰는 말이지만 건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잖아요.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렛대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이 이 3대 요인설이라고 해서 저기 있는 병인하고 이 숙주하고 이 환경이 상호작용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걸 건강 상태라고 해요. 건강 상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팩트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인지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후인문학 연구소가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또 정신도 중요하잖아요. 또 개발도 중요하고 뭐 보호나 보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의 차이를 어디에다 둘 건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가치를 두는 게 전부 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인바이런먼트와 같은 역할을 기후인문학 연구소가 앞으로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